지금 좀 걱정입니다. 전세 대출을 조인답니다. 이 이유는요, 하급지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익률로 따지면 강남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DSR 대신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 뭐 어떨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전세 대출을 조인답니다. 이 이유는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빌라에 피해를 가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반전세로 바뀌거나 월세로 사람들이 전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주거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또 전세를 조이면은 한도를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허그에서 세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 보증금의 80% 내에서 수도권에서는 4억, 지방에서는 3억 2천까지 대출금을 100% 보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100% 보증을 해줬는데 요것들을 얼만큼 줄이느냐? 100%에서 10%를 낮춥니다. 낮추기로 하면은 이제 2억 4천 빌린 세입자가 대출 못 받으면은 2억 1,600만 원을 갚아준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은행의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지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이 힘들어지겠죠. 서민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허그에 대해서 허그가 이제 보증 비율을 낮춰버리면요, 서민들의 주거 비율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막냐,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갭 투자를 막는 겁니다. 조금 갭 투자를 조금 저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갭 투자를 저지한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공급 물량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점증적으로 인허가 물량들이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 4년 이후에나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출현 물량들이 조금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물량 부족이 또 이런 세입자에 대한 불편함들,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나오고 공급이 나와야지 전세가들이나 이런 임차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나 월세, 뭐 불가피하게 월세를 갈 수는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요, 작은 평수라도 좋은 입지, 금액이 1억 미만짜리 1억 미만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로 수도권에서 집을 찾을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세로 뭔가의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매매의 방향성을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망했다, 시장도 안 좋은데 그냥 이대로 그냥 세입자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값이 망했다, 뭐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도 IMF 때 집값 망했다, 카드 대란 때 집값 폭망했다, 서브 프라임 때도 나라 망했다, 헬리오시티 공급 폭탄 나오면 이제 큰일 났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나오면 이제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공급 폭탄 나오면 큰일 난다. 지금은 이제 내수가 안 좋다, 건설업 경기가 최악이고 PF 문제도 있고 이제 전세도 없어지고 또 집값 끝났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을 익숙하게 들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희생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집니다.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물어보면서 징검다리를 건널 때 두드려가면서 조금씩 건너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변명으로 안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변명으로 안도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로 현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의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자산을 잘 지키는 위치와 상황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방향성은 긴 호흡을 가지면은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들을 올바르고 편안하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신문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부동산에 움직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의 요소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 아까 이제 부산 분이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부산 사람 맞는데 부산의 위치 선정은요. 광안리 해운대 바닷가 라인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두드러진 데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와 한강의 희소성이 크게 작용하는 대로 가는 게 맞고요. 여기에 여력이 안 되면요. 일자리와 연결이 잘 되는 노선들로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2호선, 뭐 9호선, 뭐 3호선, 뭐 7호선 뭐 이런 등등의 주요 일자리들과 연결되는 지역과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범어동 중심에 이제 교육 중심이잖아요. 교육의 확산 범위 안에 드는 어떤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으로 가면은 그 되게 중요하게 그 가격 방어를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서구의 크로바 아파트 중심으로 교육 수요들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중심으로 우리가 일단은 부동산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물론 이거를 지역별로 따지면 그렇지만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액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뭐 조금 안 좋은 지역에 대장을 가느냐 아니면은 좋은 지역에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가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가치와 방향성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입지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금정역, 힐스테이트 금정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되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1호선과 4호선이 들어오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좋은 입지에 주상복합에 AK 프라자가 있는 이제 이런 주상복합이죠. 예, 주상복합 형식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가 군포를 통틀어 제일 큰 대장입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30평짜리 아파트를 보시면은 가격들이 11억 5천에서 한 16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할 때 내가 그냥 GTX 노선이 들어오니까 서울로 연결이 되게 쉽네, 강남으로 연결이 편하네, 요것만 보면 안 되고요. 가격도 봐야 됩니다. 4호선이 있으니까 사당도 가기 쉽고 저 용산도 가기 쉽네 라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을 11억 5천에서 16억. 이 위치 대비해서 대장들은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비싸냐면요. 사도 인플레이션을 대응은 할 수 있지만요. 이 가격이면요. 어디를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지역들도 살 수 있습니다. 용산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필터링을 해놨거든요. 요 용산하고 마포 쪽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도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12억에서 10억 5천이죠. 30평대는 13억 5천에서 16억이죠. 그러니까 용산의 조금의 구축 아파트, 얘도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거든요. 여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덕에 있는 공덕 삼성 아파트, 이런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15억에서 15억 7천, 그 다음에 20평대는 11억 2천에서 12억 4천이니까 이런 아파트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지금 제가 말했던 지금 금정 힐스테이트의 군포로 갈 거냐, 대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용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마포로 갈 거냐, 그리고 이 가격
12억 5천에서 16억이면요. 강남 수서도 갈 수 있고요. 송파구의 중하급지도 갈 수 있고요. 강동의 고레일도 갈 수 있고요. 삼익 2차도 갈 수 있고요. 광남학군, 광진구의 광남학군,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한강변에 끼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입지 가치가 높은 축에 속하는 아파트들을 웬만한 20평대는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만 잘하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위치 선정을 할 때 이 가격 대비해서 이 위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위치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볼 때 지금 가격들의 흐름들이 이제 아직까지 뭐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가격에서 최고 좋은 입지를 갈 수 있는 데를 뽑고 거기에서 내 실제의 상황들을 결합을 시켜서 부동산을 보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 분석이라니까 되게 이제 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요. 부동산의 시장은요 시기별로 그 시기와 맞게 지역별로 가격의 변화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입지를 어디를 구할 건지 어디를 할 건지 언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다가 항상 늦은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별 그다음에 지역별의 가격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추이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면서 이 시장의 타이밍들을 싸다고 판단될 때는요 최저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집값 낮춰야 겨우 팔린다. 하락 거래가 13개월 만에 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딱 요약을 하면요. 하락 비중이 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급지를 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승 지역은 여전하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 방어가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요게 이제 지금 시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신문을 보면은 집값 낮춰야 겨우 팔린다. 하락 거래가 13개월 만에 이제 최대라고 해서 전국 집값을 이제 따지고 볼 때는 하락 비중들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비중이 크다고 해서 영원히 이렇게 하락 비중이 클까요? 지금 하락 비중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 비중보다 상승 거래 비중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 신문에서 제가 본 거는 하락 비중이 36.9%, 그다음에 상승 비중이 47%인데 강남 3구라든지 특히 송파 쪽 같은 경우는 상승 비율이 월등하게 조금 높은 경우고 하급지 같은 경우는 하락 거래 비중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하락 비중이 큰 시기가 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락 비중이 큰 시기만 존재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고 이때는 우리의 삶이 과도기라서 되게 불안하고 반항적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질풍노도가 영원히 가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거지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도. 하락 거래 비율이 크다라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지나가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비중이 크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요. 이제는 하락 비중이 크지만은 지금 현재 거래량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부동산은 나중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요.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한 지역만 혼자서 독고다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 움직이면요. 그 지역이 움직이고 또 다른 지역이 따라가고 신축들이 움직이고 구축들이 따라가고 오늘 그거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돌고 돈다고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처럼요. 부동산의 물건, 가격, 지역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은 전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문을 보고 하락 비중이 컸다라는 건요. 그런 시기가 있다. 하지만은 이 시기는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의 거래량들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2024년도의 거래량과 1월의 추이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1월의 거래량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보라색이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12월 1일부터 거래가 된 거고요. 초록색이 11월 1일부터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요까지 왔어요. 지금 요까지 왔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요까지 왔을 때 지금 거래량이 1월 달이 2236건, 12월 달이 2217건, 그 다음에 11월 달이 2300건 요렇게 이제 왔거든요. 요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달이 12월 달을 따라잡았습니다. 원래 느렸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휴가가 길었잖아요. 연휴가 길었잖아요. 멈춰 있었어요.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다가 쭉 올라가서 또 주말 한번 보내고 멈춘 만큼 급등을 해가지고 12월 달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죠. 아마도 이번 주에는 이 거래량들이 이제 추월을 여기 11월 달 거래량들을 조금 추월을 할 가능성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1월의 거래량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지금 12월 달에 집계가 끝난 게 3,125건인데 1월의 거래량은 요 12월 거래량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가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는데 2월 달을 한번 보면요. 요게 지금 보라색이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이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1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1월, 그 다음에 2월인데 2월 달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요까지 집계가 동일 시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저번 주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동일한 시점에 1월, 12월 거래량 보면요. 지금 12월 달에 12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4, 3, 12, 그러니까 3배 이상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거래량도 12월보다 빨랐는데 이 1월보다 2월 달에 거래량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이제 2월이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한 5일 정도만 더 지나면은 그 가파름의 정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빨라질 걸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의 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잠실을 중심으로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변화가 보이는 양상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하급지까지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이 대출의 어떤 방향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추이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2월달, 3월달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의 추이를 보면서 투자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무주택자들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다음을 기약하자 했는데 다음을 기약하면요.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져도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들이 매우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싼 편에 속하다니까 지금 뭐 10억, 20억이 뭐 싸라고 얘기하지만요. 2021년도에 너무 급등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가격들이 뭐 이제 고점을 찾은 것도 있지만 20% 아직 내려간 데고 있고 지방 같은 데는 30% 이상 내려간 데도 꽤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부동산은 뭉쳐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유기적인 생명추처럼 뭉쳐 있습니다. 혼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시장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의 시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가격들이 조금 덜 오른 데를 한번 선점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샀어야 했나 멈췄던 서울 아파트값 5주 만에 상승 정환 이런 신문도 나왔네요. 근데 이 신문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진 곳들은 송파구라든지 서초 이런 데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노도강, 금강구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많은 중저가는 아직까지 하락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시기적으로 하락 비중이 높은 지역들, 아까 말했던 하락 비중이 높은 지역들, 여기 있네요. 그런 지역들을 지금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천장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 천장이 뚫린 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상급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요, 길게 가져간다. 다음 텀까지 가져간다. 라는 생각으로 상급지를 안 팔 생각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고점을 뚫은 아파트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명히 흔들리는 구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금이 부족한 입장에서 노원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중급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서울의 하급지 이런 지역들이 좀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여기 하급지는 안 오르는데 왜 가라고 얘기를 하나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요. 예전에 2017년도에 신문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되게 재밌는 신문이 있습니다. 갭 투자가 끌어올린 노원 강서의 아파트 강남보다 더 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2017년도거든요. 이때는요, 강남보다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예전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데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남이 멈춰 있을 때 이런 노원이라든지 하급지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오를 때 우리가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 단계의 트렌드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포지션들을 잘 유지하면서 시장들을 바라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수 시기를 선정할 때 우리가 뭐 패션에도 유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패션은 그렇게 따라가도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순환하는 정해져 있거든요. 신축으로 갔다가 구축으로 준신축으로 갔다가 구축으로 갔다가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고 대형으로 갔다가 중소형으로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런 순환하는 어떤 원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적인 부분들을 미리 선점해서 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유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뿐만 아니라 신축과 구축에 대한 아파트들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축 불패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면은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나? 서울의 신축 꺾이고 구축, 준신축이 약진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신축들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에 맞게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옮겨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축들이 지금은 이 구축하고 준신축하고 이제 인기가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 사상 최고 해서 구축보다 더 오르고 여기에 수요자가 많이 있다라는 신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고 도는 이유가 제가 과거 신문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8년도에는요, 신축보다 구축들이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11년에서 15년 차 구축 아파트 값이 신축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 투기 지역 내의 갭 메우기가 뚜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는 신축보다 구축들이 더 많이 오르는 양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때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은 신축, 구축을 떠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요게 강남권이군요. 강남이 보합일 때 하급지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축만 선호한다. 그리고 신축만 좋다. 그리고 하급지가 아닌 상급지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상승률이라는 부분들이 늘 강남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강남을 들어갈 수 없으면요. 수익률이라든지 상승률이 높을 타이밍을 기다리는 하급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은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상급지 좋은 거 알죠. 근데 돈이 없죠. 돈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덜 오른 하급지 중에서 가격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곳들을 지금 보면은 오히려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률이 강남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익의 차이는요.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 있죠. 강남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억을 투자해 10억을 본다면은 100% 본 거잖아요. 근데 조금 하급지는 3억, 2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2억을 투자해서 3억을 본다고 하면요. 3억을 수익을 낸 거는 강남의 수익보다는 7억 정도가 낮지만은 수익률로 따지면은 강남보다는 강남은 100%인데 얘는 15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상 그런 하급지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축만 오르고 구축은 안 오른다. 그거 아닙니다. 땅의 가치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지 신축 구축만으로만 작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급지는 안 오르고 상급지만 크게 오른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일어나는 시점들이 다른 겁니다. 이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신축을 선점해서 이익의 기회를 맛봤던 시기라면 앞으로는 구축을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시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